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원 무죄가 나왔어요. 또 퇴선 명령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삼천구함 함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 통제해서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303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차원의 문제지 해경지휘부 개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고요. 이태원 참사 등 앞으로 또 벌어질지 모르는 참사에 국가 책임은 없다고 절망을 안겨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8년 만에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누구도 책임이 없다.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안전은 알아서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 게 많지만 참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 김송환 지사장과 함께 지역의 산업 안전에 대한 이야기, 안전 캠페인 마지막 시간 준비됐습니다. 민원해결사 문화산책 이번 주 주제기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순천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방식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주택조합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순천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과 업무 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로 조합장을 구속하고 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순천시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천만 원과 업무 대행비 39억 8천만 원 등 총 88억 원을 편취한 모 주택조합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또 범행에 가담한 업무 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업무 대행비를 편취한 해당 조합 조합장 A씨는 지난 2019년에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 사업을 구상한 뒤 자신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을 하고 업무 대행사 B씨는 업무 대행사로 용역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서 구성하고 이사나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분담금과 업무 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 발표대로라면 처음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계획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들의 범행 수법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경찰은 구속된 조합장 A씨와 불구속 수사 중인 업무 대행사 대표 B씨가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했고 이 순천시가 모집 신고를 반려하자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승소를 한 뒤에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실제 사업 예정지의 토지는 구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우 사업 면적 2.7%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은 상태였는데 이것을 허위 사실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주택조합이 90에서 95% 이상 토지를 확보했고 2년 이내 사업 승인이 실패할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 또는 아파트 동과 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된 내용을 홍보를 했고 총 267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이나 조합 간부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모아진 업무 대행비 40억 원 상당을 모두 소비했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천만 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대행사는 피해자인 지역주택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위압금이나 용역비 명목으로 이 84억 원 상당을 압류하고 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문제는 해당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적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순천 지역의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조합의 부도덕한 사업 추진을 행정기관이 나서서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 이번 사건처럼 처음부터 마음먹고 편법으로 조합원들을 속여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지자체가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자체가 조합 설립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 사례처럼 행정소송까지 진행해가며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토지 확보율을 90% 이상이고 사업을 보장한다 또는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지정하는 등의 광고를 하는 조합의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하고 조합원 참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과 여죄, 공범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얼마만큼 보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처음부터 마음먹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돈을 빼돌렸으면 구제를 받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여수시가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의 여름 여행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1,000만 관광객 방문 도시로 명성을 이어온 여수시의 관광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 27일 발표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여수시가 717점을 받아 전국 조사 대상 57개 시군 가운데 겨우 30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올여름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가 생각보다 낮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 여수시의 여름철 관광객 만족도가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여행 리서치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남 산청군이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에서 전국 기초시군 1위에 올랐고 강원 영월군과 순천시, 강원 평창군, 경북 경주, 강원 고성군 등 유명 여행지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만족도 조사 시즌이 여름인 것을 감안하면 강원도나 지리산 권역 지자체 등의 시원한 산, 계곡 이런 지자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대표 관광지 여수시의 관광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 뭔가 시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여름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 여수시는 1,000점 만점에 717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5단계 하락한 30위에 그쳤는데요. 문제는 지난 2021년 18위에서 지난해 25위로 떨어졌고 올해 또다시 30위까지 떨어지면서 여수시가 하절기 여름 여행객들로부터 계속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57개 기초단체 평균 점수가 715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수시의 경우 겨우 평균 수준을 유지한 셈인데요. 문제는 여수시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여수시의 이 하절기 관광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절기라고는 합니다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여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서비스 개발하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여름 관광지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여행 전문가들은 최근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이 좋은 경치도 중요하지만 이 관광지의 물가라든가 이 관광지의 여행 환경을 중요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수 관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수시가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찾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찾고 있는 일부 관광객들이 계속 지적하는 이 높은 음식물 가격이나 또 숙박비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컨슈머 인사이트 역시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여행 자원의 매력 자체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행 환경의 쾌적 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단기간에 순위 상승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네,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와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전남 동부 지역은 농산어촌, 철강, 석유화학단지가 공존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지역의 다양한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남 동부지사 김송환 지사장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이제 안전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는 대형 크레인, 컨베이어 같은 기계기구나 직업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 위험 요인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만든 공공기관이 바로 저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공단은 1987년도에 설립돼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술지원 서비스와 산업재해 예방 시설 자금을 제공하고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산재 예방 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현황 좀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일터에는 13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요. 이 중 2,22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350명 넘게 재해를 당하고 이 중 6명의 근로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모두 500만 명을 넘었고요. 아이고. 사망자는 10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렸고요. 고흥군과 보성군을 합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500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갑자기 확 와닿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물론 이제 그 시간적인 텀은 굉장히 좀 깁니다만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경제적인 손실액이 한 해에 약 32조 원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한 해 예산을 합친 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이는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 106만 명을 매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역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산재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관할 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시와 고흥, 보성군에는 4만 7천 개의 사업장과 33만 4천 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 1972명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중 3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수만큼이나 뭐 형태도 다양하게 산재가 발생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해 발생 형태는 어떤 걸까요? 단연 추락재해입니다. 추락재해. 떨어짐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지난해 전국에서 14,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재해를 입고 이 중 320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추락재해입니다. 우리 지역도 지난해 3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추락재해를 입었고요. 이 중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부터 저희 공단에서 여수 MBC 라디오를 통해서 김성환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님의 목소리로
추락재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예. 그 추진 배경에는 이러한 심각한 추락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또 발생하고 있는 또 추락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락재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10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추락재의 상당수가 3m 미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데요. 3m 미만의 높이에서는 높이를 얕잡아보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락재 예방을 위해 근로자는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을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락재해도 위험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가스 누출, 화재 폭발 같은 대형 사고들도 종종 발생하곤 해서 시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시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불안하죠. 아니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 여수 시민들은 거기서 많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치지 않아요. 항상 사고 나면 재산 피해도 있지만 그런 게 많이 불안하죠. 아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이제 연락도 해보고 불안하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 생긴 지가 오래됐으니까. 싹 바꿔야 돼요. 너무 오래됐어요. 항상 그 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희들도 옛날에 일하러 다닐 때 보면은 항상 옆에 막 가스 같은 거 수증기 올라오면 막 불안해요. 일하면서도 배관 같은 데도 막 녹이 껴가지고 막 뚝뚝뚝 떨어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그냥 완전히 싹 바꿔버리면은 괜찮은데 일부분 또 바꾸고 일부분 바꾸고 그렇게 그거 연결되면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한번 터지면 크게 났게 저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2년 차다 보니까 인재 사고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좀 쇼크였었는데 생활에 혹시라도 이게 피해가 있을까, 특히 아이한테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었었는데 또 오히려 주변의 분들은 무던하게 넘어가시는 거 보면서 조금씩 저도 거기에 무뎌져야 되는 건가? 예. 산단 노후화에 대한 지적을 또 많은 시민들께서 좀 주신 것 같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것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공단에서는 사고 예방 활동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시설이나 설비에는 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같은 대형 사고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학 공장을 정기적으로 대정비하거나 비계획적이고 비정형적인 수리 보수 작업을 할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공단에서는 사고 예방 활동을 또 쭉 이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도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대정비 작업 시 미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석유화학 공장에서 설비 정비 작업을 주로 이제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공장별 특성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 구조상 안전관리 책임도 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이야기하시니까 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체험교육장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착공한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이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서 11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예. 주민들에게 드디어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본 교육장은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석유화학 업종에 특화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추락, 끼임, 감전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유형을 7개 테마관, 70개 콘텐츠를 통해서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인 VR 체험관을 마련해서요. 교육생이 현장의 위험 상황을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부쩍 관심이 높아진 심폐소생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또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터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장이 실내에 조성돼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약은 안전보건 교육 포털에서 가능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개관을 앞둔 여수안전체험교육장이 건립 취지대로 전남 동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들 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액 무료라고 하니까요. 예, 말씀하신 또 포털로 이용해서 예약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중 또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지역의 노동자분들은 안전 문화가 확산하려면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주셨어요. 어떤 게 필요할지도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영상으로만 교육을 받았던 안전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매체와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하면 교육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사고가 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고 사례의 영상만 주기적으로 따분하는 영상을 이렇게 틀고 항상 똑같은 말만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안전의식은 내가 안전을 하다고 판단해야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산업안전보호법 52조의 작업중지법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그냥 해 그러면 문제가 있어 안 해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 회사의 사정을 모르고 취급 물질 자체를 모르다 보니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체가 모여놓고 정말 작업자들이 이것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로 표기하면 더 좋겠죠. 빨주노초를 채웠고 빨간색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파란색 노인을 만질 때는 이런 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교육이 MSDS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법적인 분야, 노동 분야, 사회적 인식, 하나 다 소홀할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에 산재 예방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 저희가 산업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또 김송환 지사장님을 또 모셨는데 함께 해본 소감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간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출연자들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말씀들이 방송 도입부에서 진행자님께서 언급하신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취지의 캠페인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 김송환 지사장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포스코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는 잘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됐고 찬성이 75%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31일에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사가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안을 도출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논의가 오고 갔는데 그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창사 후 55년 만에 이제 첫 파업에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놓고 되게 그 모든 지역 사회나 이제 포스코 안에서도 되게 관심이 높았잖아요. 걱정도 컸죠. 그렇죠. 예. 이 파업 갈림길에 섰던 포스코가 일단 파업 위기는 모면하게 됐어요. 이렇게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네. 그래서 이 합의안 내용이 뭐냐면 기본임금 17만 원 인상, 그다음에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250만 원 지급, 그다음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졌고 문제는 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단 노사 대표자들이 만든 합의안이기 때문에 네. 이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생각을 또 묻는 투표가 오는 9일날 실시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이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 그 잠정 합의안이죠.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만족하냐 아니냐라고
안 한다고 하면은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이제 9일 날 실시하고 네. 이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올해 임단협 교섭은 타결됩니다. 근데 뭐 반대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75%. 제가 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임단협 그 합의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 못하겠다라는 당연히 반대가 많으면 노조는 이 체계적으로 쟁의 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 파업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합의안에 대한 분위기는 어때요? 물론 뭐 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네, 일단 노조 안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찬반이 나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해봐야 실망- 알겠군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도 좀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노조가 요구했던 안보다 지금 마련된 잠정 합의안이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후퇴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군요. 그렇죠. 사측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망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이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니까 좀 더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지금 뭐 지역 사회도 그렇고 고객사 협력사 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파업까지 갈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교섭은 여기서 어떻게든 좀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조금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일주일 후에 나오는 투표 결과를 또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뭐 연어 관련된 이야기를 또 주제하셨어요? 그 우리 지역에 연어 잡히는 거 아세요? 연어가 잡힌다고요? 네, 지역에서? 저도 몰랐는데 이게 연어가 원래 바다로 갔다가 산란하는 그러니까 알을 낳는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강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이제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오잖아요. 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 연어의 그 산란장이 있는 곳이 바로 섬진강입니다. 그래요. 네, 하동과 이제 광양 사이의 그 섬진강 하류 지역에 연어들이 산란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7일, 10월 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연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400마리 정도가 산란을 하러 와서 포획이 됐는데 작년 같은 날짜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회기량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연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식용으로 우리가 흔히 식용으로 먹는 연어랑은 다른 종류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먹는 그 빨간 그 대서양 연어와는 다른 종류지만 예. 뭐 이제 식용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 그 섬진강에서 잡히는 연어 같은 경우는 상업화는 좀 어렵고 생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전라남도 수산과학원에서 그 연어를 방류하고 또 이제 포획해가지고 산란기 그 인공 수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연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취재하러 갔다 온 그 섬진강 하류에서도 그 전남과학수산원에서 나와가지고 연어들을 좀 포획하고 있더라고요. 예. 잡아서 이제 인공 부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3월달 되면 그 어린 치어들을 방류한대요, 섬진강에. 그러면 이 치어들이 한 40일 정도도 섬진강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북태평양 쪽으로 동해를 거쳐서 북태평양 쪽으로 가서 3년에서 5년을 살다가 이제 어미가 되면 이제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다시 섬진강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 그래서 이번에 잡힌 연어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방류된 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헤엄을 얼마나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km 넘게 와, 헤엄을 치죠. 예. 10,000km?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죠.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참 덥더라고요. 네. 뭐 낮 기온이 뭐 24도 뭐 이렇던데. 반팔 입고 계시네요. 반팔도 덥습니다 오늘은. 네. 네, 이렇게 이상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위 환경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왜 그렇게 날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요즘 집에서도 공원을 가도 식당을 가도 회사 사무실을 가도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벌레가 있습니다. 모기는
모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얼핏 보면 모기 같기도 하고 날파리 같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박수 많이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식 명칭은 검정날개 버섯파리과에 속하는 파리류 중 하나로요. 모기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모기와 파리의 중간 정도의 그룹에 속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뿌리 파리로 불리고 있는 날벌레 일종입니다. 예. 이 10월 들어서 여수 곳곳에서 더 자주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이 주요 출몰 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개체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요. 올해 들어 갑자기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 생활 불편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기 의자 뒤에만 서 계셔 보세요. 막 붙어요. 네, 계속 붙어가지고 유치원이랑 막 학교에랑 엄청 많아요. 아니 이게 조금 따뜻해지니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괜찮아졌거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선선해져서 괜찮다 했는데 지금 또 엄청 나오고 있어요.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 망충망애가 애들이 낑겨가지고 까맣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민원놓고 그랬었거든요. 도망가지도 않고 행동이 느리다 보니까 쫓아도 안 가고 이렇게 붙어있고 얼굴에 붙어도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찬찬한 이런 벌레들이 많아갖고 방충막을 미세 방충막으로까지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 등 거실에 등 보면 말도 못해. 칼이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주방 앞에. 그런 거 이렇게 걸어놓죠. 거기도 많이 달라붙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지. 지금 미세까지 바꿔놨는데 또 들어오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요즘 또 많이 들어와. 요즘도. 이렇게 많진 않았어 작년에는. 근데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예, 주요 출몰지에서는 방충망을 바꿀 정도로 뭐 그야말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큰 민원거리가 돼버렸는데 이 버섯파리가 얼마 전부터 눈에 띄게 많이 늘었거든요. 모기인가 잡고 보면 또 모기는 또 아니에요. 네, 이게 외래의 날벌레인 검정날개 버섯파리는요. 199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뒤에 전국에서 환경과 기후 조건 등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낙엽, 식물체, 퇴비, 분뇨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습성상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땅에 알을 낳고 번식하는데 올해 여름이 우기라고 할 정도로 장마가 길고 비가 오다 안 오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땅 속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예. 오늘 낮 기온도 평년보다 6도에서 8도 정도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이 이 버섯파리가 생존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화단이나 낙엽이 쌓인 흙을 좋아하면서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화단에서 번식해서 방충망을 뚫고 따뜻한 집안으로 침입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생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섯파리, 뿌리파리라고 하는 이 날벌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모기처럼 사람을 근데 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워낙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체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물이나 작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는 농업 해충을 분류되는데요. 예. 하지만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요. 간지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개체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면서 방역 소독 관련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방역 소독 관련 민원들이 국민신문을 통해서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여수시에서는요. 10월 들어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여수 관내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분무와 연막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요. 워낙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요. 눈에 띄게 줄지 않아서 방역 소독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요. 여수 중림지구 방역 현장을 동행을 해봤습니다. 예. 이 방역 차량이 민원 발생 지역과 벌레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지역을 돌면서 이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가나 공원 등 수풀이 우거진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워낙 개체수가 많고 또 번식이 빨라서요. 한 지역을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방역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땅 속에 있는 알이나 애벌레가 크면서 성소로 다시 날아드는 상황입니다. 이 방역 차량으로 부족한 부분은 각 주민센터에 방역 인원을 동원해서 방역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수시 보건소에서는요. 올해 민원 발생수가 많아서요. 방역 횟수나 방역 기간도 평년보다 더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강정욱 팀장 인터뷰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매일 오전 오후로 차량에서 고압 분무 소독과 차량 또 연막 소독을 병행해가지고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작은 뿌리파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민원 발생 위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을 특히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뿌리파리 관련 민원이 없던 걸로, 근데 올해 들어서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풀 지역이라든가 공원 지역, 물과 희석해가지고 고압에 의해서 쏴주기 때문에 한 10m 정도에까지 갈 수 있는 고압 분무 소독입니다. 저희들도 이 약을 구매할 때 이제 저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데 환경 인증, 인체에 무해다는 그런 제품 구매해서 이렇게 방역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11월 이제
중순이나 이렇게 가면은 기온이 확 떨어지면 자연 소변도 될 걸로 생각되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은 가을이지만 날씨는 그렇지 못해서 모기를 비롯한 날벌레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날씨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로 또 우리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이 버섯파리의 감소를 위한 방안은요. 그 어떤 방역보다 시기에 맞는 그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전남에서 올해 전국에 내노라 하는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국 연극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제1회 예향 전남 전국 연극제가 9일부터 17일까지 진남문화회관 그리고 여수시민회관 등에서 열린다고 해서 양훈순 준비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전남의 연극인들과 함께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전남 연극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극제 소식 양훈순 준비위원장에게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1회 예양 전남 전국 연극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양훈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회예요. 네. 예향도 들어있고 전남도 들어있고 전국도 들어있어요. 네. 예술의 중심인 전남이 주체가 돼서 전국의 가장 좋은 작품을 여수에서 전국 대회를 처음으로 열게 됐습니다. 18개의 팀이 예선에 경연을 해서 6개 팀이 본선 경연대회를 여수에서 하게 되는 거죠. 기간은 저희가 이제 11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0일부터 16일까지 6개 팀이 경연대회를 하고요. 17일 날은 폐막식 및 시상식이 열립니다. 김수로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 초청되어서 관객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공연이 다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개막 작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개막 작품 돌아온다는 여기서 막걸리를 마시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이제 시골의 한 작은 식당에서 이름하여 돌아온다 식당입니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작품이 초청작이 되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제36회 서울 연극제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요. 17년도에는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경영부분 금상도 받은 작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국 연극제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작품들이 오는 게 즉 여수라는 공간에서도 전국의 좋은 작품을 낭만 여수, 문화도시 여수에서도 볼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의 스타트로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연극을 좋아하는 연극을 사랑하는 낭만을 즐기고 싶은 여수를 그리워하고 싶은 그분들이 여수에 모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 저희가 돌아온다 작품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중에서도 또 여수에서 전국 연극제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 이게 1회이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네. 예향 전남 전국 연극제를 기획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연극으로서는 전국에서도 최고의 역할을 했었던 곳이 전남이죠.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국에서 전남의 연극 작품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열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남보다 다른 지역이 좀 더 많이 좀 더 그 열광적으로 관객들도 많고 활성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에서 이런 전국 연극제를 통해서 전국의 좋은 창작 작품들도 공연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계기를 통해 전남의 연극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들과 도민들도 연극에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은 전국 연극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선을 거친 6개의 작품이 경연에 나오는데 이 작품들은 어떤 극단에서 어떤 작품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11월 10일 금요일은요. 진남 문예관에 가시면 생이 아름다운 극단에서 하는 강제 결혼이라는 작품을 볼 수 있으시고요. 11월 12일 날 여수 시민회관에 가면 극단 역사에서 하는 그날 기억이라는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11월 13일 월요일에는 진남 문예관에서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에서 하는 우리말 글. 네, 여기도 굉장히 관객들이 많이 좋은 글들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작품을 보실 수 있고 14일에는 여수시민회관 나르는 원더우먼 클레이션 극단에서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15일 수요일은 연극 집단 반에서 하는 음악극 형태인데요. 예외와 간습이라는 작품이 올려지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의 호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0월 16일 여수시민회관에서 밀정 리스트 극발전소 301 극단에서 공연을 합니다. 너무 쟁쟁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18개의 예선전에서 6개 팀을 뽑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쟁쟁하고 대단하신 극단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번엔 전남에서는 본선 경연대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연극인 페스티벌 형태로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전남에 있는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작품 2극단이 선정이 돼서 공연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11월 11일 여수 문화홀에서 순천에 있는 각진 녀석들이라는 극단에서 여보세요? 라는 작품으로 공연이 진행이 되고요. 13일 월요일에는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무안에 있는 극단뻘에서 청년 살다라는 작품을 공연합니다. 이게 모든 공연들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자리는 항상 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신청을 하면 좋은지 일단 알려주세요. 저희 포스터에 가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포스터에 QR코드요? 네. 코드를 클릭하시면 예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저희 이번에 홍보대사로도 오시는 분들, 배우님들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 공연을 지지하시는 이유나 설명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같은 자리 공간에서 같이 공연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배우들을 만날 수 있어요? 최종원 선생님께서는 저희 대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남경읍 선생님, 기주봉 선생님, 그다음에 각 작품별로 지금 배우님이 더 이제 또 6분이 더 추가로 오시는데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예향 전남 전국 연극제. 연극을 사랑하시는 분들, 지역민들도 전국 연극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또 보셨으면 좋겠고,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남기고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시나요? 연극인들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습니다. 같이 호흡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울어주고, 연극이 저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보니 솔직히 공연 한 편 만들어서 올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무대 위에서 행복했던 거는 그 작품을 보러 와주셔서 같이 박수 쳐주고 웃어주시는 관객님들 때문에 저희가 무대를 올리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남 전국 연극제도 연극인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우리 관객님들이 같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항상 연극이 특별한 날 특별하게 보는 공연이 아니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공연의 형태로 우리 지역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남길 수 있는 거란 건 관객과 함께하는 연극의 무대, 호흡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